파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게, 제가 그 답지에도 답지에도 첫 페이지 그 예시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여러분들한테 채워와 봐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정리하면서 답을 빨리 한번 맞춰보면요, 추운 날씨에 세포호흡이 많아진다 라는 건 어디에 해당될 거냐면 항상성에 해당됩니다. 이게 세포호흡이 많아지는 건 결국 체온을 올리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추운 날씨에 체온을 올리는 과정,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하려는 과정이 되는 거라 얘는 항상성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질대사죠. 이건 되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물질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올챙이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 개구리가 된다는 발생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사막여우는 북극여우에 비해 몸집이 작고 귀와 꼬리가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뭐냐, 적응과 진화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 적응이랑 진화는 뭐 사실은 구별할 필요는 없긴 하니까 적응과 진화라고 해도 될 거는 같은데, 굳이 딱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하면 적응이 맞습니다. 그리고 5번, 선인장의 가시는 다른 식물의 잎을 기능을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콕 집으면 적응이 맞긴 한데요, 그냥 적응과 진화로 해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은 빛이 오는 쪽으로 굽어 자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면 항상성인 거고, 그 외의 포인트는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물이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자극에 대한 반응이랑 항상성 구분하는 거, 체온, 뭐 삼투압, 혈당량, 포도당량 이런 거랑 관련되면 항상성이고, 그 외면은 그냥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법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7번, 돌연변이를 통해 항생제 저항성 세균이 나타난다. 이거는 진화입니다. 이건 진화에 해당되는 거고, 물론 적응과 진화로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8번, 아메바의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면 얘는 생식과 유전이었죠. 단세포 생물의 체세포 분열은 생식과 유전이었고요. 사람의 체세포 분열, 이거는 발생도 되고 생장도 되거든요. 이제 생장을 의도하고 낸 거긴 한데요, 발생과 생장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O형인 부모로부터 O형인 자손들만 태어날 수 있다. 이거 생식과 유전이 해당되겠죠. 자,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넘겨보면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었어요? 배설까지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배설기 끝까지 나갔었고, 그 다음에 배설기에서는 콩팥 오줌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라고 저 심오하게 적혀있는 고기 전까지만 하고, 콩팥 오줌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라는 내용부터 그 밑에 표까지는 그냥 안 하지 말자고 했었죠. 근데 이제 시험지에 제가 완전히 지어놓지 않은 이유는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얘네는 앞으로도 안 할지는 몰라요. 일단은 안 할 건데 학교에서 하면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냥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할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빼자에 가깝습니다. 일단은 빼두고 해야 될 사람들만 합시다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순환계 마저 정리하는 거랑 순환계와 조직세포의 상호작용이랑, 그 다음에 앞에 우리 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마무리를 짓는 게 될 것 같아요. 자, 빠르게 그래서 우리 다시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소화계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마무리했어요. 소화계는 물질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잘게 나누는 과정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까지가 소화계가 하는 역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흡계는 소화계가 흡수한 영양소는 그 중에서도 이제 탄단지를 분해하면 뭐 아미노산, 포도당 뭐 이런 게 될 텐데, 걔네들은 우리 몸에서 이용하는 목적이 세포호흡이고, 근데 결국 세포호흡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호흡계에서는 산소를 얻어오고 소화계에서는 영양소를 얻어오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얻어온 걸 운반해주는 역할을 순환계가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순환계가 결국 그 모든 걸 다 운반하는 거여서요. 소화계가, 호흡계가 이렇게 얘는 영양소를 줄 거고 O2를 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반대로 순환계는 또 이런 온몸의 세포들이 노폐물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 그 노폐물이라고 하는 건 이산화탄소도 있고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있는데 NH3 암모니아도 있는데 암모니아는 그냥 내보내지 않고요. 바로 우리가 요소로 해독을 해서 내보내게 된다 라는 거였죠. 요소는 간에서 해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가 되는데 이게 이산화탄소나 물은 호흡계로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을 갖다 버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때 교체 교환이 뭐? 우리 분합차에 의한 확산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순환계와 배설계 사이에 기체 교환의 경우에는 순환계하고 배설계 사이에서는 결국 배설계로 우리가 노폐물을 버리는 게 주 목적이 되는 거고 우리 노폐물 버릴 때 이 둘은 호흡계를 통해서 버리고 또 이 둘은 이렇게 배설계를 통해서 버려서요. 버릴 때 이산화탄소, 물, 그러니까 즉 물은 양쪽 다 겹칩니다. 우린 물은 호흡, 즉 날숨을 통해서도 버리고요. 수증기 형태로 버리는 거지. 아니면 배설, 오줌의 형태로도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순환계에 대해서 그래도 거의 다 얘기가 끝났어. 뭐였어? 결국 온몸을 돌고 돌아오는 혈관이 대정맥이라고 하는 혈관인데 그러니까 대정맥은 몸에 뭐 상대정맥, 하대정맥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정맥이라고 하는 건 기관 입장에서 다 나가는 뭐 소장정맥은 없다고 했죠. 그래서 간정맥, 뭐 신장정맥 이런 여러 정맥들이 모이면 대정맥으로 모이게 되고 그 대정맥이 심장의 왼쪽 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 위, 근데 실제로 우리는 오른쪽 위가 되는 이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이동했다가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나가는 거였죠. 이렇게 혈액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폐동맥이니까 폐를 향해서 나갔다라는 뜻인 거고 그래서 얘가 폐에 가서 호흡기에서 다뤘던 기체 교환을 한 뒤에 다시 돌아올 때는 폐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좀 더 내려올까요? 돌아올 때는 폐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들어올 거고 그리고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곳이 너무 많이 들어왔구나.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곳이 이제 좌심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좌심방에서는 좌심실로 혈액이 이동했다가 좌심실이 펌프질을 해주면 이렇게 나가서 대동맥이고 이 대동맥은 갈라져서 뭐가 되는 거야? 각각 기관에 대한 동맥, 소장동맥, 신장동맥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까지 다 정리하지는 않았고 아마 한 여기 폐정맥 정도까지만 얘기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뒤로 있는 이야기는 어차피 그 폐로 돌아오고 나면 온몸에 나눠주러 나가야 되니까 했다. 그치? 목요일에 다 했던 것 같아요. 수요일이냐? 목요일 맞죠? 목요일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까지 요거는 우리가 했던 얘기고 그래서 대동맥이 온몸으로 갈라지면 결국 몸에 있는 기관들에 들렀다가 다시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 구조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혈액 자체의 O2 분합과 이산화탄소 분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혈액에 O2가 많은 상태냐 이산화탄소가 많은 상태냐 라는 얘기인 거지. 원래 우리 지난번에 기체교환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우리 폐 내부랑 혈액을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폐 근처에 흘러다니는 혈액, 폐랑 가까이 있는 폐포 모세혈관에 그 안에 있는 혈액을 비교해보면 산소 분합은 무조건
폐 쪽이 높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공호흡 같은 게 되는 원리라고 했었죠. 날숨에도 O2가 많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는 아무리 이 기체 교환을 해도 폐의 O2 분압이 혈액의 O2 분압보다 높아야 폐에서 혈액으로 O2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우린 폐의 O2 분압을 더 높게 해두고요.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버리는 거니까 폐의 이산화탄소 분압보다 혈액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높게 유지한다 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역이 되는 거였는데, 근데 이 혈액끼리 비교해 보면 O2 분압이 높고 CO2 분압이 낮을 때가 있고요. 반대로 O2 분압이 낮고 CO2 분압이 높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혈액이라고 생각하면 좀 되겠냐면 깨끗한 피와 더러운 피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O2 분압이 아주 높고 CO2 분압이 아주 낮은 피는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는 없고 우리한테 필요한 물질인 O2는 아주 많이 가진 상태인 거고, 반대로 O2 분압이 낮고 CO2 분압이 높은 혈액이라는 거는 노폐물인 CO2는 별로 없고 그 필요한 물질인 노폐물인 CO2가 많고 필요한 물질인 O2가 오히려 얼마 없는 혈액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혈액에 대한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O2 분압이 높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은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O2 분압이 낮고 CO2 분압이 높은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했었을걸, 중학교 때도. 그치? 그거 그대로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할 때마다 꼭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동맥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동맥에 흐르는 피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동맥혈과 동맥은 비슷한 표현처럼 생겨 먹었지만 전혀 다릅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인 거고, 동맥혈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 아니고 그냥 산소가 많은 혈액입니다. 아예 둘 다 동맥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긴 하지만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특성 자체에는 공통점이 없어요. 별개의 단어라는 거고. 그럼 동맥혈이라고 하는 애들은 주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여기가 정맥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동맥혈이 되는 거지. 자, 왜냐면 결국에는 폐한테서 산소를 받아올 거고요. 그리고 그 받아온 산소를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을 거쳐서 대동맥을 통해 나가서 이제 몸에 있는 기관들한테 나눠주고 다닐 겁니다. 그러면 받았을 때부터 나눠주기 전까지는 산소가 많은 상태. 그쵸? 반대로 이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쭉 나눠주다 보면 그럼 산소는 다 나눠줬고, 근데 산소만 나눠주면 끝인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세포들로부터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받아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 이후로는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는 많은 상태가 되지. 언제까지? 다시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폐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동맥혈이고 어디가 정맥혈인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 목요일날 했던 얘기 전체 다른 얘기들이랑 비슷해요. 원래 생명과학에 여기까지 관심 갖지 않아요. 중학교 내용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중학교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대신 그때는 안 썼던 표현인 분압이라는 표현이 그냥 추가된 겁니다. 그냥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고라고 표현했다면 그거를 이제는 과학적으로 O2 분압, CO2 분압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O2 분압이 높다? 이게 O2 농도가 높다. O2가 많다라는 뜻인 거고, CO2 분압이 높다라는 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 이산화탄소가 많다라는 뜻이라고 했었고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잡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거기에 있는 주제가 벌써 다 끝났어. 지금 거기 잠깐 보면요, 순환계 거기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봤자 동맥이랑 정맥에 대한 설명, 그리고 동맥혈과 정맥혈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우리 다 끝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순환계와 조직세포의 상호작용이라고 해봤자 이거 그냥 이산화탄소
받아오고 산소 나눠주고 요게 끝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마무리를 해볼게요. 요 그림부터. 여기 나머지 하나가 조직세포거든요. 그러면 요 구조에서 순환계와 조직세포가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게 순환계는 그럼 조직세포들한테 이제 O2랑 영양소를 줄 거예요. 양분 내지는 영양분 내지는 영양소라고 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조직세포로부터는 뭘 받아오게 될 거냐면 노폐물, 여기서 노폐물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이 노폐물 3종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CO2나 H2O는 따로 적어줄 거고요. 그냥 요 NH3 요소 이것만 질소성 노폐물이라서 그냥 노폐물 이렇게 따로 불러주는 건데 이유는 뭐냐면 요소 상태인지 암모니아 상태인지를 그때그때 구분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노폐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노폐물이라고 적혀있는 쟤는 요소 혹은 암모니아, 저 질소성 노폐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환계와 조직세포의 상호작용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상한 화살표가 몇 가지 있어요. 이 화살표랑 이 화살표는 뭘까요? 순환계가 소화계한테 줘야 되는 게 뭐지? 순환계가 배설계로부터 받아오는 건 또 뭐지?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결국은 호흡계, 소화계, 배설계도 전부 조직세포입니다. 쟤네들도 다 살아있는 세포거든. 즉 소화계도 소화계 세포들이 이 소화계를 이루는 세포들이 살아가려면 영양소,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영양소는 어때? 어차피 소화계가 곧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관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계로부터 순환계한테로 영양소가 이동한다는 그래도 하는 말이긴 해도 반대로 순환계에서 소화계로 영양소가 이동한다는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물론 사실 아주 엄연히 따지면 이동하는 게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소장은 순환계로부터 영양소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근데 소장 외에 다른 세포들은 순환계한테서 영양소를 결국 전달받아야 되거든. 위 이런 애들은 영양분을 분해만 할 수 있지 흡수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서 혈액이 가서 영양소를 나눠줘야 됩니다. 소장에서 받아온 영양소를 위한테 줘야 돼.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영양소는 소화계가 자체적으로 얻는 곳이니까 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여기로 해야 되는 물질은 O2, 산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화계도 호흡을 해야 돼 라는 이야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저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주 물어봐요. 사실 이게 틀릴 게 없잖아. 저런 거에 주로 물어봐서 틀리게 만드는 요소의 제일 핵심입니다. 또 소화계가 순환계한테 주는 게 영양소만 있어? 아니에요. 노폐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물도 있습니다. 왜? 마찬가지야. 소화계를 이루는 조직세포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순환계한테 노폐물을 세포호흡을 통해서 노폐물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순환계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야. 순환계랑 배설계의 상호작용에서도 결국 순환계가 배설계한테 줘야 될 거는 노폐물 2가지랑 산소 줘야 돼요. 영양소도 줘야 됩니다. 반대로 배설계로부터 순환계한테 와야 되는 게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 그치? 나머지 노폐물은 배설계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쳐도 이산화탄소는 배설계가 처리할 수 있는 노폐물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호흡계도 그래서 순환계가 호흡계한테 영양소를 줘야 돼요. 산소는 알아서 해결한다고 쳐도.
그치? 결국은 영양소를 받아야 호흡을 할 수 있잖아. 호흡기에 있는 세포들도. 반대로 호흡기는 순환기한테 노폐물, 질소성 노폐물을 줘야 되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앞 페이지에 있는 게. 그 앞에 있는 여기 있네. 요 그림 옆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거기 제가 얘기했었죠.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밑에 있는 소화계에서 순환계, 순환계에서 호화계, 호흡계에서 순환계, 순환계에서 호흡계, 배설계에서 순환계, 순환계에서 배설계 하는 요 옆에 있는 거, 답지에 있는 거 다 지워놓고 채우게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그냥 외워서 채우라가 아니라 사실 생명과학 제가 처음 설명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몰라. 니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 니들은 그냥 어차피 똑같은 소리잖아. 외우란 소리잖아. 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외우지 말고 이해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떠올리지 않으면 그건 이미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워서 할 거면 과학하지 말고 사탐하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결국에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지. 만약에 외운다면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모든 애들이 결국 필요한 건 영양소랑 O2는 필요한 물질. 그리고 버려야 될 건 질소성 노폐물 저 세 가지. 이산화탄소, 물, 질소성 노폐물. 얘네들은 버려야 될 거. 이건 외우고 그래서 이 물질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생각해 보고 이렇게 좀 나눠져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하나도 안 외울 수는 없지 당연히. 근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됐죠? 그 다음 나머지 마지막 한 조각이 또 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곳일까요? 거기에 그 조직세포 모든 기관계를 이루는 세포들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 밑에 있는 걔네들이지. 그거는 적혀 있는 것만 봐도 좀 이해가 될 텐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계가 다 하는 동화작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단백질 합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계들이 다 하는 이화작용이 있어요. 그게 세포호흡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소화계 이화작용으로는 거기에도 그렇고 거기 소화라고 적혀 있잖아. 그렇지? 우리가 소화계가 이화작용한다는 사실은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소화를 하니까. 근데 소화계가 그래서 동화작용한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어. 놓쳐. 소화계의 동화작용을 자꾸 놓치거든요. 근데 소화계는 동화작용을 합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단백질 합성 자체도 엄청 여러 가지 종류인데다가 간에서는 심지어 합성을 두 가지를 해요. 간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은 엄청 여러 가지가 있어. 간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 일단 단백질, 각종 단백질들을 합성해야 되고요. 또 뭐가 있겠어? 요소 합성. 우리 암모니아를 요소로 해독하는 과정이 간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제가 동화작용임을 꼭 알아야 된다고 했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 이것도 동화작용입니다. 결국 합성이니까. 그래서 간은 동화작용을 아주 많이 하고 간은 소화계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은 동화작용을 많이 한다. 그럼 이화작용은 안 한다? 아니야. 우리 몸에 이화작용을 안 하는 세포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 반대로 우리 몸이 동화작용을 안 하는 세포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세포는 단백질 합성을 다 해야 되고 모든 세포는 세포호흡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동화작용만 한다, 이화작용만 한다는 그 앞에 주어가 뭐든 틀린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틀린 말이 됩니다. 주어를 뭘 갖다 놔도. 무조건 둘 다 해야 돼. 동화작용도 이화작용도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1단원의 요쪽 관련 내용들은 끝났고 이제 생태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메인은 생태계 내용을 좀 많이 나가는 게 오늘 메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은 아직도 진도가 많이 바빠서요. 후딱후딱 나가봅시다.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사실 생명과학이 가장 제가 좀 찝찝한 게 선생님들이 분명히 다 나가기를 포기할 거거든? 다 나가는 건 분명히 포기할 확률이 높아요. 이게 한 학기 안에 다 나갈 수 있는 분량이 아니긴 합니다. 뭐 물론 우리는 지금 한 2달 안에 다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우리도 지금 맨 뒤에 버려놨었거든. 맨 뒤에 버리고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는 심지어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한 타임에 2시간, 물론 이제 수업을 2시간 내내 하진 않고 보통 길면 1시간 반, 짧으면 1시간 정도만 하잖아요. 쪽지시험 보는 것 때문에. 근데 그래도 학교보다는 그 진도 나갈 수 있는 속도가 많이 빠르잖아, 학원은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진도를 이만큼 나갈 확률이 이만큼씩이나 나갈 수 있을 확률이 낮거든? 그럼 방법은 둘 중 하나야. 한 파트 한 파트를 굉장히 얕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냥 특정 파트를 버리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너네보다 낮은 학년으로 가면 너네보다 더 후배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그냥 다 가르치되 얕게 가르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긴 하거든. 오히려 당장은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되 얕게 가는 방향보다는 그냥 있는 내용은 다 가르치고,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건 다 가르치고 그냥 몇 단원, 중요하지 않은 단원들을 버리는 쪽이 오히려 지금 선생님들이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생태계는 기존 생원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맨 뒤에 있는 그 분류는요, 생투에 있는 내용인데 심지어 생투 2학기 파트 내용이라서 그 고3 생투 2학기는 여름방학 이후잖아. 그러면 다들 수능 준비할 때라서 수업 듣지도 않거든요. 선생님들 수업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파트예요, 분류는. 거긴 그래서 안 할 확률이 되게 높아. 그래서 이 생태계에 대한 게 제일 좀 걱정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생태계는 그래서 할까?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뭐 당장은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일단 합시다, 우리는. 그리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생태계는 기존에 쓰던 자료들도 선생님들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고 하니까 하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도 다행인 건 생태계 자체는 쉬워.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자, 생명과학에서의 생태계는 여러분들 작년에 통합과학에서도 생태계를 좀 다루는 걸로 알아요. 그쵸? 거기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생태계 너네 언제쯤 했냐? 2학기 때 했지. 2학기 맨 마지막 내용 생태계 아니야? 아닌가? 그치? 여러분 2학기 기말고사 때 생태계 한 거 아니에요? 생태계 쪽 내용? 생물 시스템? 뭐 이렇게 불러나? 아무튼 그치? 딱 같은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에서 그 수업하고 있을 때 여기서 똑같이 너네 한 학년 선배들도 거의 비슷한 수업하고 있었거든요. 생태계 파트 나가면서. 그래서 겹치는 내용 되게 많아서 제가 쟤네들 배우는 저거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겹치는 내용 되게 많을 수도 있어. 자, 일단 처음에는 당연히 좀 당연한 얘기들, 여러분 알만한 내용들 위주일 겁니다. 일단 생태계의 전체적인 구성은 아시겠죠? 생태계라고 하는 건 가장 크게 구분되는 두 가지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면 환경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라고 부르면 일단 생명은 아니어야 돼. 생물은 아니어야 돼. 그래서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이렇게 나눠 놓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보려는 건 당연히 생물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긴 해. 근데 기본적으로 생물적 요소, 이 비생물적 요소들, 즉 환경에 해당되는 우리 주변의 어떤 것들 있잖아요. 주로 이제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면 뭐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그런 온도, 습도, 온습도 같은 그런 비생물적 요소들은 생물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는 안 했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반대도 있어.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 줄 수 있잖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그냥 인간이죠. 인간은 생물적 요소로서 비생물적 요소한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렇죠? 지구의 기온 자체를 바꿔버린다든지 대기 조성을 바꿔버린다든지 그런 거 다 비생물적 요소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면 그건 뭐라고 하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분은 되게 잘 되지. 그래서 그냥 용어만 알면 된다의 개념에 가까워. 그래서 비생물적 요소는 생물적 요소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데 그걸 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 생물적 요소를 이루는 대표적인 3요소가 있지.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 알 거예요. 뭐? 하나는 생산자고, 하나는 소비자고, 하나는 분해자. 그쵸? 이렇게 세 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 생물을 이루는, 이 생물적 요소를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또 이 생물적 요소 안에서의 대표 3요소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되죠. 생산자는 우리 생산자의 특성이라고 하면 뭡니까? 예, 광합성이 맞아요. 광합성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광합성을 해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전반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영양생물 이렇게 불러요. 독립영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광합성 자체가 뭐야? 이 생산자들은 뭐야? 누굴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 영양소를 본인들이 만들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영양소는, 자, 우리 물질을 구분할 때 물질은 무기물, 유기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원래 나누는 기준이 워낙 많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나눌 때 우리는 무기물과 유기물 이렇게 나눠주는데, 무기물과 유기물은 어떻게 나눠진 걸까? 이게 화학에서도 무기물, 유기물을 쓰지만 사실 지극히 생명과학적인 표현이에요. 생물이 써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면 유기물이고, 생물이 사용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으면 무기물입니다. 무기물과 유기물은 그래서 화학적인 기준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화학에서도 무기, 유기를 쓰긴 쓰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생물적으로가 더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때 결국 모든 생물이 살아가려면 유기물이 필요해. 왜? 몸을 이루는 게 결국 다 유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이 항상 필요한데 그 유기물을 직접 만들어서 생산자라는 이름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는 유기물 생산자라는 뜻인 거지. 그러면 소비자는 유기물 소비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속영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영양과 종속영양은 무슨 뜻이냐? 결국 지구상에 소비자랑 분해자 다 사라지잖아? 그래도 생산자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영양. 얘들 혼자 있어도 살아. 근데 소비자는 생산자, 분해자, 이 지구상의 생산자, 분해자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게? 소비자는 무조건 다 사라지지, 결국. 잡아먹을 게 없잖아. 소비자끼리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뭐 평생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종속되어 있는 영양이 되는 겁니다. 생산자가 없으면 소비자는 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리고 그건 분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소비자든 분해자든 어떤 방식으로 종속영양하냐? 호흡으로 해요. 둘 다 얘는 유기물 소비자라는 뜻이고 얘는 유기물 분해자라는 뜻이거든. 근데 여러분, 유기물 소비가 뭐야? 호흡이에요. 유기물 분해하는 과정이 뭐게? 호흡이에요. 그럼 왜 소비라고 부르고 왜 분해라고 불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이 봤을 때 사람이랑 저 분해자에 해당되는 것들이랑 같이 묵기 싫어서 그냥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만들어진 분류 기준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뉘는데, 물론 사실 생태학적으로 따져보면 분해자를 나눠야 될 이유는 굉장히 많긴 해요. 그렇긴 한데 마찬가지로 결국 인간 입장에서 그냥 나눈 건데, 결국
생산자는 식물을 포함하는 광합성하는 생물 전반을 얘기하면 소비자는 동물만 얘기합니다. 그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종속영양생물은 대부분 다 이제 분해자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버섯은 어디에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가 버섯은 채소가 아니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버섯이 채소가 아닌 이유는 버섯은 생산자, 독립영양이 아니라 종속영양하는 분해자가 되는 거지. 자, 일단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다 여러분들 그래도 얼추 아는 내용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용어 붙이기만 하고 있는 거에 가까운데 한동안 조금 더 용어 붙이기 위주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생물적 요소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생물적 요소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 내려와 보면 개체, 우리가 생태학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개체가 됩니다. 물론 생물학 전체로 따지면 결국 개체는 그 안에 기관을 갖고 있고, 기관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은 세포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생태학은 여긴 관심이 없어요. 결국 개체부터 그 위가 관심 있는 게 생태학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개체가 모여서 뭘 이룬다라고 합니까? 이건 써본 적 있지 않아? 그쵸, 개체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치. 개체군이 모여서 뭐? 군집이라는 표현을 쓰지.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근데 개체군은 어떤 특징을 갖는 집단이야? 그냥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인가요? 그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체군의 핵심은 동종집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종을 구분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종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 생명과학 안에도, 원래 우리 생명과학은 안에 학문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건 화학도 마찬가지고 물리학도 마찬가지 아니냐? 맞아요. 근데 화학이랑 물리학보다 생명과학의 분야가 훨씬 많습니다. 생명과학의 범위가 더 넓은 과목이라서 그래요. 물리나 화학은 결국은 연구하는 대상 자체는 비슷한데요. 생명과학은 생물을 연구한다 일 때 그 생물이 어떤 생물이냐에 따라서 너무 심하게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물의 어느 단계를 연구하냐도 달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생태학이라고 하면 개체보다 큰 단위를 다루는 학문인 거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생리학 뭐 이런 거는 개체보다 작은 단위를 연구하는 애들이거든요.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지는데, 그때 이 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배워서 알고 있는 종 구분 기준이 있나요? 보통 여러 가지 중에서 요즘은 대부분 그냥 분자생물학적인 종 구분을 이용하거든. 분자생물학적인 종 구분이라는 건 뭐냐면요, DNA 염기 서열을 이용해서, 그 DNA 염기 서열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종을 구분합니다. 이게 DNA 염기 서열은 사람마다도 서로, 우리 지금 이 4명도 염기 서열이 꽤 다를 거거든. 근데 그래도 우리 4명이 인간이기 때문에 비슷해야 되는 게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인간이라면 꼭 비슷해야 되는 염기 서열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을 텐데, 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가까운 친척인 동물인지 먼 친척인 동물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반대로 요게 인간이라면 꼭 있어야 되는 염기 서열인데 이 중에 일부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게 인간이라면 가져야 되는 염기 서열이 얘랑 다른 염기 서열을 가진다든지,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닌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분자생물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염기 서열을 이용해서, 염기 서열을 비교를 해서 종을 구분하는 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 구분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제대로 된 그런 이야기에 가깝고, 여기 생태학에서만 다루는 이야기는 이 종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그 두 개체 간에 생식 가능 여부가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에요. 당연히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체를 갖다 놨는데 이 두 개체가 같은 종이라면 이 두 개체가 번식해서 이 후손이 나올 수 있어야 돼가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지. 좀 당연한 얘기겠죠. 결국은 같은 종이라면 그 두 개체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조건이 이게 하나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개체 간의 생식이 가능하면서 두 번째, 그리고 그 태어난 개체가 생식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체끼리 사이에서 생식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났는데 그 자손 개체도 생식이 가능해야 같은 종으로 봅니다. 이 구분 기준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노새. 혹시 노새가 어떤 생물인지 아시나요? 들어는 봤어, 노새? 노새라는 생물에 대해서? 들어봤어? 들어봤어? 이름만. 노새가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말인데, 그 우리 개 중에 다리 엄청 짧은 애들 뭐지? 견종 중에?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말인데 다리가 엄청 짧아요. 그래서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이에요. 생긴 걸 보면. 그런 애들이 노새거든. 노새는 당나귀와 말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개체예요. 그러니까 당나귀랑 말은 개체 간 생식 가능한 상태인 거야. 근데 그 태어난 노새는 생식이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노새도 자손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당나귀랑 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종이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도 있냐면 라이거라는 생물이 있어요. 이건 들어보셨나요? 뭡니까? 사자랑 그치.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 태어난 자손 개체가 라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이 두 개체 간의 생식은 가능했었던 거지. 근데 다만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이 라이거는 생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둘은 같은 종이 아닌 거예요. 라이거는 절대로 어떤 생식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종의 구분 기준인데 이게 생태학에서 쓰는 종의 구분 기준이거든요. 지금은 안 쓰입니다. 지금도 이 구분 기준이 있는데 이딴 거 안 써요. 다 분자생물학으로 종을 구분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 한 번은 알아두고 지나가야 될 포인트인데 이렇게 해서 종을 구분해서 그 종, 같은 종에 해당되는 개체들끼리만 모아놔야 개체군이 되는 거고 군집은 그 개체군을 여럿을 모아놓다 보니까 결국은 이건 뭐예요? 여러 종의 집단이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오늘 주로 얘기할 건 개체군입니다. 할 얘기는 군집 쪽이 훨씬 많긴 한데요. 오늘은 이제 주로 개체군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먼저 할 거예요. 첫 번째가 개체군의 생장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체군의 생장곡선.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해줘야 되는 개념, 용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체군의 생장과 개체군의 밀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자, 개체군의 생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생장은 몸집이 커지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똑같이 적용해보면 개체군의 생장도 개체군이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걸 거거든. 그러면 개체군이 생장한다는 건 곧 무슨 뜻일까? 개체군의 지금 이 개체군 안에 해당되는 개체 수가 늘어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개체가 생장하려면 뭐야? 세포 수가 늘어나야 되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개체군의 생장이라고 하는 건 개체 수가 늘어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개체군의 밀도라고 하는 건 그냥 개체 수를 표현합니다. 정확하게는 원래 밀도라는 건 그 개체가 살고 있는 면적분의 그
그 개체수로 표현이 되긴 하는데요. 이 면적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요. 그냥 우린 개체수랑 같은 표현으로 인식하고 쓸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렇게 써줄 거예요. 군집 가서 나중에 면적분의 개체수라는 의미의 밀도를 써야 될 때 가서 그때만 따로 집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개체군의 생장곡선이라고 하는 건 곡선이니까 그래프예요. 그래서 y축은 개체군의 밀도 내지는 그냥 개체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x축은 시간입니다. 자, 우리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생물이 있는데, 생물이 개라고 해봅시다. 개. 자, 그래서 이 개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데, 이 견종은 두 개체가 한 번 자손을 낳고 나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더 이상 생식 능력을 갖지 않는다. 이런 견종이 있어요. 이런 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자손을 한 번만 딱 낳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대신에 자손을 한 번 낳을 때 무조건 10마리씩 낳아. 한 쌍이 10마리씩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 조건에서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준비된 0세대는 당연히 두 개체로 시작하겠지만 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 1세대가 어떻게 돼? 몇 개체가 되겠어? 10개체가 되죠. 여기서도 전제 하나를 더 붙여야 돼. 그 10개체가 전부 다 뭐라는 전제? 딱 성별이 반반으로 나온다라는 전제를 같이 붙여서 봅시다. 그러면 2세대가 몇 개체가 돼요? 10개체는 5쌍이지. 5쌍이면 한 쌍당 또 10개체씩 태어날 거 아니야. 50개체가 되겠죠. 3세대는 250개체가 되고요. 4세대는 1250개체가 되나요? 5세대는 6250개체가 되나요? 그치? 6세대는 31,250개체가 되나요? 자, 이걸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엔 2마리로 시작했어. 한 세대가 지났어. 새끼 강아지가 10마리가 생겼어. 그래서 새끼 강아지가 얘가 이제 그렇게 덩치가 큰 개체는 아니라고 생각해보면 걔네들이 좀 컸어. 그럼 집이 복잡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10마리까지는 그래도 감당은 어떻게 할 수 있겠죠. 덩치가 좀 작으면. 그 다음 세대가 50마리가 됩니다. 그 다음 세대가 250. 이건 아메바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개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지. 근데 분명히 이론상 어떤 우리 종을 얘기할 때 그 종의 개체들은 한 세대에서 낳을 수 있는 개체수가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치? 그리고 이게 작은 데에서는 우리 작게 보면은 성별 확률이 반반이 아니지만 크게 보면 결국 성별 확률은 반반이 되는 게 맞아요. 통계적으로. 그치? 그럼 개체수가 충분히 많을 때는 결국은 확률이 반반이긴 할 거거든? 그치? 그러면 이 실험이 그렇게 틀린 실험이라고도 볼 수는 없거든? 근데 실제로는 이래 안 그래? 실제로는 아니래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지수함수지. 그치? 2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요. 5n 제곱이잖아. 맞나? 2 곱하기 5의 n 제곱 맞나? 아무튼 5배씩 늘어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저걸 기반으로 우리 개체군의 생장곡선을 그려보면 그 생장곡선이 이렇게 돼요. 지수함수. 우리가 흔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딱 저런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저렇지 않아. 왜? 여러분들 집에서 실험을 하면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단순한 문제. 집에 개가 50마리야? 여러분들 어떨 거예요? 일단 무슨 문제가 생겨? 공간에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있을 공간이 있기나 할까요? 그렇죠? 사람을 빼고 개끼리만 50마리를 갖다 놔도 집안에 개 50마리가 있으면
개들 50마리가 있을 만한 공간도 제대로 없을 겁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제대로 있을 만한 공간도. 그쵸? 250마리면 말이 돼? 더 말이 안 되지. 그쵸? 공간적인 문제가 있어. 또 뭐가 있어? 여러분들 50마리 먹이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답도 없지. 사실 개들 개 밥 주는 거, 그 개 밥 주려고 그 먹이 사는 거 보면은 비싸던데?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되게 싸게 잡아서 한 달을 식비가, 강아지 한 마리에 한 달 식비를 10,000원으로만 잡아봐도 50마리면 50만 원이고요. 250마리면 얼마냐? 250만 원인 거죠, 그치? 아, 10,000원으로 잡았지, 지금 우리. 아, 이거 250만 원 맞네요, 그쵸? 그러니까 먹이도 문제고. 그러니까 즉,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긴 맞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 왜? 일단은 공간이 부족할 수 있고요. 이게 개체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다 보면 공간이 모자라질 거고 먹이도 모자랄 겁니다. 이게 사람이 먹이를 준다고 가정해서 그렇지 자연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먹이를 찾아서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 먹이 이런 것들도 문제고 여러 가지의 문제에 의해서 주변 환경의 제한 조건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개체부는 어떻게 생장하게 되냐면 이렇게 생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중에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애를 이론상 생장곡선, 이론상 생장곡선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론상 생장곡선 내지는 이론 생장곡선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많이 쓰는 건 J형 곡선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내지는 J자형 곡선, J자 곡선. 근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고 실제 생장곡선은 이래. 이게 실제 생장곡선이 돼요. 이건 S형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S형, J형은 뭐의 초성인 게 아니라 그냥 생긴 것 따라서 딴 거죠. 당연한 얘기를 뭐 이렇게 비장하게 하시나요? 가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환경 저항. 자, 환경 저항은 뭐냐면 실제 생장곡선과 이론상 생장곡선, 이론 생장곡선의 차이를 만드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환경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두 곡선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린 환경 저항이 크다라고 얘기하게 되겠지. 그렇겠지. 환경 저항이 작을 때는 이론적으로 생각해 본 개체수와 실제 개체수의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환경 저항이 커지면 이론 개체수와 실제 개체수의 차이가 그만큼 더 커지는 거지. 이때 환경 저항이라는 건 그래서 그걸 그냥 그 둘을 가르는 요소, 둘의 차이를 만드는 요소인데 결국 뭐에 의해 결정되냐? 완벽하게 개체수에 비례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 얘기가 핵심입니다. 이 환경저항이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개체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 왜? 어차피 공간, 먹이 이런 거는 비슷한 양으로 한정되어 있잖아. 근데 이게 개체수가 늘어날수록 더 한 개체 한 개체들이 모자라게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체수가 늘어나니 공간 먹이가 줄어들어가 아니야. 공간 먹이는 거의 결국 일정해요. 다만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한 개체가 누릴 수 있는 공간과 한 개체가 누릴 수 있는 먹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게 환경 저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체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환경 수용력이라는 표현입니다. 환경 수용력은 역자가 들어가서 무슨 힘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환경 수용력의 단위는 말이에요. 즉 그냥 실제 생장곡선을 보면 이렇게 개체수가 포화되는 시점이 오거든. 그 포화 시점의 개체수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불러요. 그냥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정리해보면 결국은 이걸 이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실제 생장곡선이라고 하는 건 이론상 생장곡선에서 환경 저항에 의해 개체수가
이론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이론적인 개체수와의 차이를 갖게 되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실제 생장 곡선에서는 환경 수용력에 도달하면 더 이상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개체군이 생장하지 않게 된다. 이해되죠?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가 됩니다. 여기서 좀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이건 아주 검증되었습니다. 이미 실제로 모든 생물은 다 저래요. 이게 실제 생장 곡선이 저렇게 일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저게 개체수 단위가 막 수십만,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 어떤 생물은 막 수억 마리 이렇게 단위가 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지. 저 일직선을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평균치를 기준으로 진동합니다. 다만 그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거지 결국.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일직선으로 표시하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개체수 변화가 전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저 환경 수용력을 기준으로도 거기서 개체수가 좀 더 늘거나 좀 더 줄거나 이렇게 계속 변화는 있어. 근데 결국은 그래도 어떤 특정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주변을 진동하게 됩니다. 이게 되는 거거든. 실제로 그래서 모든 생물은 다 저래요. 저 실제 생장 곡선의 환경 수용력을 깬 생물 유일하게 딱 한 종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지. 근데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환경 수용력은 여러 번 나타났어요. 우리가 그 환경 수용력이 깨진 걸 기술혁명이라고 불러왔지. 실제로 우리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1차 식량 같은 경우도 식량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개체수가 유지가 됐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굶어 죽는 만큼 태어났어. 그리고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모두가 굶어 죽은 건 아니었어.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일정 개체수가 유지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유지되고 있다가 우리는 그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그래서 1차 산업이 아주 크게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우린 지금 그 개체수가 그때 증가했을 거고. 증가하다가 거기서 또 어느 정도 멈췄을 거야. 거기서 또 기술의 발전이 있어서 다시 올라가는 거고. 계속 우리는 이런 식을 밟고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한 번씩 하는데 이 얘기 한 번씩 하는 이 얘기 한 번씩 하면서 꼭 무슨 얘기를 꼭 하냐면 지금 이제 한국이 망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환경 수용력에 도달했을 뿐인 겁니다. 결국은 기술이 발전하든 아니면 보통 기술이 발전하지 않고서도 이 생산 곡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인구 절벽이라고 해서요. 한번 쭉 떨어져서 개체수가 확 줄어든 다음엔 다시 원래 곡선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둘 중 하나가 생기면 돼.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갑자기 죽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됩니다.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되나? 아무튼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실제 생장 곡선하고 이론 생장 곡선이라고 하는 거랑 환경 저항, 환경 수용력 이런 개념은 꼭 알아두시고 가셔야 되고요. 그럼 생장 곡선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끝. 그럼 이제 그 다음이 생존 곡선이에요. 여긴 그래프가 참 많아요. 그 다음 그래프가 생존 곡선입니다. 개체군의 생존 곡선. 자, 생존 곡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얘도 이제 그래프야. 얘는 용어 정리할 게 따로 없어서 그냥 바로 그래프부터 바로 볼 건데요. 이 생존 곡선은 세 종류의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야 여러분들이 다른 곡선이라고 이해가 되겠죠? 요거랑 이건 이제 직선이긴 하지 사실상.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려면 X축, Y축을 봐야 되는데 X축은 수명입니다. 다만 여기의 수명은 항상 상대 수명 혹은 수명 가로치고 상대값 이런 식의 표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Y축은 개체수예요. 이것도 상대 개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체수, 상대값 아니면 뭐 상대 개체수, 상대 개체군의 크기, 개체군의 크기, 상대값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존곡선이 돼서 지금 이 세 개는 서로 다른 생존곡선이라서 명칭을 따로 붙여요. 얘가 1형 생존곡선이고 얘가 2형 생존곡선이고 이게 3형 생존곡선입니다. 배웠었나? 배워봤나? 처음 보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생존곡선인데 이건 생물에 따라서 1형 생존곡선을 갖는 생물들이 있고 2형 생존곡선을 갖는 생물들이 있고 3형 생존곡선을 갖는 생물들이 있어. 근데 일단 생존곡선별 특징을 볼게요. 자, 보면은 이 상대 수명은 그냥 말 그대로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체수는 결국 그 개체군 안에 남아있는 개체수가 되겠죠. 자, 시작했을 때 한 개체수의 한 세대가 1000마리로 시작했다고 쳐. 셋 다. 그러니까 여러 개체 다 1000마리로 시작한다고 쳐. 그랬을 때 1번 그래프를 가는 애들은 어떤 거야? 나이를 먹는 동안 초반에는 잘 안 줄어. 다르게 얘기하면 보통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린 개체의 생존율이 어떤 거야? 높은 거지. 그래서 이런 곡선을 갖는 애들은 어린 개체의 생존율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나중에 몰아서 죽습니다. 근데 3형 생존 곡선을 갖는 애들은 어떻겠어? 이게 좀 더 원래 사실 여기가 더 가파르게 감소하긴 하거든요. 3형 생존 곡선을 갖는 애들은 뭐야? 어린 개체의 생존율이 아주 낮은 거지. 2형 곡선은 어때? 그냥 전체적으로 생존율이 비슷한 거지. 자, 그래서 정리해볼게. 1형은 어린 개체의 생존율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2형은 수명별, 나이별 생존율이 일정하다고요. 일정. 3번은 어린 개체 생존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럼 1형, 2형, 3형 중에 자손을 가장 많이 낳는 생물의 생존 곡선은 어떤 형태일까? 3형이겠지. 왜? 어린 개체의 생존율이 아주 낮으니까 아주 많이 낳아야겠죠. 그래서 3형 생존 곡선을 갖는 애들은 어린 개체 생존율이 워낙 낮아서 그래서 그냥 자손을 많이 낳습니다. 반대로 어린 개체 생존율이 높은 1형 곡선을 갖는 애들은 어떻겠어? 자손을 적게 낳아요. 즉 인간이 1형 생존 곡선을 갖는 생물인 겁니다. 그렇겠지. 보통 1형 생존 곡선을 갖는 생물들은 어떤 애들이 많냐면요. 주로 포식자가 많아요. 주로 포식자면서 동시에 가족 생활을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포식자면서 동시에 가족 생활을 하는 애들이 주로 누구들이냐면 주로 다 대형 포유류들이에요. 꼭 포식자가 아니어도 가족 생활을 통해서 몸을 지키는 경우 여러분들 본 적 있잖아요. 막 물소 아니면은 기린 이런 애들은 그쵸. 부모 개체 성체 같은 경우에는 힘이 굉장히 세잖아. 그래서 호랑이, 사자 이런 애들이랑 싸워서 애기를 지키고 그러는 거 막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린 개체 생존율을 높여. 가족 생활이랑 그리고 본인 자체가 포식자거나 아니면 포식자가 아니어도 힘이 굉장히 센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형 포유류인데 이게 대형 포유류가 푸들도 대형 포유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개 자체가 원래 대형 포유류에 들어가고요. 근데 그 대형 포유류인 개 중에서 소형일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냥 우리는 크게 그냥 개는 다 대형 포유류에 넣어줘요. 그래서 대형 포유류는 다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3형은
사명은 주로 그냥 자손을 아주 많이 낳기만 하고 보통 뭐예요? 가족 생활이 없는 애들. 보통 자손을 낳고 튀는 애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은 주로 아래 형태로 낳죠. 애초에 자손을 그냥 새끼 형태로 낳게 되면은 그 케어가 아예 안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쪽이 자손을 끝까지 케어하는, 그러니까 새끼 상태로 낳는 거고. 여기가 태생인 애들이 많고 여기는 이제 난생인 애들이 대부분이지. 주로 어류나 폐류 이런 애들. 어류라고 하면 물고기들인 거고 폐류 하면 뭐 조개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조개, 굴 이런 애들. 그래서 어패류 아니고 어패류입니다. 어패류. 어패류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주로 그냥 벌레, 약간 버러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원래 생물학적으로는 표현이 굉장히 나뉘어요. 곤충, 다지류, 거미류 이거 다 다른 생물이거든. 다지류 하면은 지네 같은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미류 하면 거미 같은 애들을 얘기하겠죠. 곤충 하면은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나방, 나비, 뭐 메뚜기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 눈에는 전부 다 뭐예요? 벌레, 버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버러지들을 그냥 한 번에 뭉쳐서 부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표현을 하면 이제 곤충이나 다지류나 뭐 이런 애들, 거미류나 또 뭐도 있냐면 갑각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지 않을까? 새우는 바다의 바퀴벌레다. 들어본 적 있지?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곤충류와 갑각류는 절지동물문이라고 하는 같은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걸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보면요, 굉장히 가까운 친척 관계예요. 새우랑 바퀴벌레는. 그래서 바다의 바퀴벌레가 새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우나 갑각류 맛 있잖아. 실제로 곤충 먹으면 그거랑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해. 물론 이제 곤충들은 풀 같은 걸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풀 향이 나는 것 뿐이지 되게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해.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긴 한데요. 저는 갑각류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약간 바다 생물 먹는 거에 진짜 약간 미쳐있긴 한데, 제가 회 되게 좋아하고 갑각류 진짜 좋아하고 하긴 하는데, 좀 곤충은 차마 애벌레 같은 거는 몇 번 먹어보고 싶다 생각이 든 적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먹어볼 시도를 해본 적은 없고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사명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어때? 알 많이 낳고, 그냥 보통 알을 낳고 알을 본인들이 키우지 않죠. 얘네들은 보통 다 어때? 알에서 태어나서 그 순간, 혹은 알에서 다 죽어버리지. 잡아먹혀서. 그래서 알이 다 잡아먹혀버리거나 알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다 잡아먹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주로 뭐라고 하게 되냐면, 일형 생존 곡선을 내는 애들이 갖는 이런 일형 생존 곡선을 갖는 생물들을 평균 수명이 길다고 얘기하고요. 삼형 생존 곡선을 갖는 애들이 뭐겠어? 평균 수명이 짧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 거북이는 어디에 들어갈 거야? 바다거북. 근데 우리 거북이의 수명 어떻다고 해? 아주 길어요. 거북이가 건강하게 잘 조건 맞춰서 살면요, 3세대 죽는 거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 3세대 정도는 죽는 걸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있었던 거북이가 나 죽는 것까지 볼 확률도 있어요. 약간 거북이는 진짜 수명이 엄청 길긴 하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평균 수명이 길다 짧다와 절대 수명이 길다 짧다는 달라요. 결국은 대형 포유류가 전체적으로 평균 수명이 아주 긴 거지, 절대 수명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상대 수명인 이유입니다. 그게
원래는 모든 생물은 이 끝나는 시점이 다 달라요. 그것도 차이가 엄청 큽니다. 되게 짧게만 사는 몇 년만 살고 죽는 생물들도 있고, 사람처럼 막 80년씩 사는 생물도 있고, 막 수백 년씩 사는 생물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다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래프가 아예 안 그려지니까 그래서 상대 수명이라고 해놓게 돼서 절대 수명을 다 똑같이 잡아놓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 절대 수명을 하나의 상대 수명에다가 다 갖다 놓고 그래프를 그린 거라, 결국은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게 꼭 그 생물의 진짜 총 수명이 짧고 길고의 얘기는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전체 그 생물종, 그 개체군 전체의 평균 수명이 어떻다라는 얘기라는 거.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짚는 걸 보면 대부분 어떤 애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꼭 이해해줘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난번까지 하던 생리학 부분, 그러니까 뭐 신경계라든지 이런 쪽 부분 있잖아요. 그쪽은 지랄을 안 해도 애들이 틀릴 만한 내용이 있거든. 근데 여긴 문제를 낼 때 지랄을 떨지 않으면 애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공부를 한 이상 틀릴 수가 없는 데예요, 여긴. 그러니까 이딴 짓거리를 많이 해.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걸로 엄청 열심히 낚시를 계속 걸어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리면 보통 와, 이런 걸 틀려? 와, 이런 걸 잘못 봤어로 틀리거든? 근데 틀리고 나서 와, 이런 걸 잘못 봤어? 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 그래서 미리 조심해야 돼. 그걸 애초에 이런 걸 잘못 봤어? 와, 이딴 걸 틀려를 안 틀리게 해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되게 제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걸 되게 강조하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걸 되게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오히려. 아무튼 그렇게 되겠고요. 생존곡선까지 하면 끝나겠네.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고, 이제 이형 생존곡선을 갖는 애들이,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형 생존곡선은 그냥 무난한 거잖아.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보통 일단 생물 종, 어떤 종에 해당되느냐만 좀 알아두면 됩니다. 주로 이제 뭐 다람쥐나, 그러니까 쥐들, 설치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형포유류들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아니면 조류. 여기 조류는 새 얘기하는 거예요, 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부 다 동물입니다. 왜냐면 식물은 생존곡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식물 수명 얼마? 무한. 식물은 환경이 바뀌어서 누가 죽여서 죽는 거지, 생물이 스스로 늙어 죽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식물은 절대로 늙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동물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생존곡선은. 그래서 다람쥐의 조류, 여기서 얘기하는 조류는 새라는 거고, 주로 이런 게 이제 이형곡선에 들어가. 그래서 이형곡선은 별다른 특징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할 것도 없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존곡선을 갖다 놓고 보는데, 여기가 A 구간, 자, 여기가 B 구간이에요. 자, A 구간하고 B 구간은 대충 한 100년으로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그래서 A 구간하고 B 구간 중에서 1형 생존곡선의 생존율은 A 구간하고 B 구간 중에 어디가 높아요? A 구간이 높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 2형 생존곡선을 갖는 생물의 생존율은 A 구간하고 B 구간에서 어때요? 같죠. 당연한 얘기지. 자, 그러면 2형 생존곡선을 갖는 생물한테서 A 구간하고 B 구간에서 사망하는 개체 수는 어때요? 같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생존율이 같으려면 사망 개체 수가 같으면 안 돼요. 사망 개체 수가 같으면 생존율은 계속 변합니다.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게 뭐냐면, 이 그래프 자체를 좀 그냥 이해해 주면 되는데, 그냥 그런 다른 얘기 빼고, 여기 그래프 보시면요, 아주 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여기 그래프에 여기 원래 여기 원점이어야 되잖아.
그리고 원점에서 여기가 제로여야 되고 상대수면 그래서 여기가 0 출발하는 거 맞거든?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개체수 1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칸당 얘가 1, 2 이렇게 같은 칸이 가면 이렇게 같은 양이 증가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여기 10, 여기 100, 여기 1000, 여기 10,000, 여기 10만, 여기 100만 이렇게 가요. 100만 맞냐 이거? 아 맞네요. 근데 여러분 알지 않아요? 그래프 졌다고 누가 그래프를 졌다고 그려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쭉 늘려야지가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그리면 돼? 이거 0, 1, 2, 3, 4, 5, 6 아닙니까? 뭐 하면 돼? 상용 로그. 이거 로그 스케일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들 멋대로 아무렇게나 그러는 게 아니라 로그 스케일 그래프예요. 그래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A하고 B에서 죽는 개체수는 달라요. 이형 생존 곡선은 생존율이 일정한 거지 사망 개체수가 일정하진 않습니다. 사망률이 일정한 거지 사망 개체수가 일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봐봐. 여기서 여기 가는데 90만 마리가 죽어야 되고 여기서 여기 가는데 9만 마리가 죽어야 되긴 하거든? 개체수는 다르지. 근데 사망률은 어때요? 90%가 죽으면 되는 거잖아, 계속. 그쵸? 같은 게 맞아요, 그래서. 이해됩니까? 그런 거였다. 그런 그래프였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 하면 생존 곡선까지가 오늘 딱 할 내용이 되겠고요. 프린트 잠깐 보면요. 생존 곡선 이후로 있는 내용들이 연령 분포라든지 개체군의 변동? 그쵸?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을 건데 제가 일단 완자 기준으로 보면요. 연령 분포는 있어요.